안녕하십니까. 웹 매거진 글씨 21 캘리그라피 성은아 기자입니다. 붓끝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 영화 타짜,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글씨로 유명하시죠. 붓을 잡은 연기자, 캘리그라피스트 이상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캘리그라피스트 이상현, 당신은 누구신가요? 처음부터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네, 저는 글씨에 감성이라는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표정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글씨를 쓰는 작가?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예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대학교 때 서예를 전공하신 건가요? 네, 서예는 어려서부터 계속 글씨를 써왔었고 또 대학원에서도 또 서예학을 전공을 했고, 예, 지금까지도 붓을 잡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는 보통 한문 서예를 전공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던데 작가님은 한문 서예를 전공을 하시다가 한글 서예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글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도 까불어서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그 계기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갔던 곳이 서예학원이었고 또 그곳에서의 첫 시작이 한글 서예가 아니라 한문 서예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했던 것도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돼서, 근데 그곳에서도 물론 뭐 한글 서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거지만 계속 한문 서예의 역할로서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한문 서예를 좋아하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서예를 대중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한문 서예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이야기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히 아이들과 소통하고 할 때는,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한글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글이라는 걸 가지고 또 여러 해외 시장에 우리 한글 문화를 알리고 있고요. 또 붓글씨 문화를 알리고 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을 요즘 많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캘리그라픽의 한류 스타시네요. 네. 뭐 제가 인물만 좀만 잘났어도 네, 세상을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제까지 붓을 잡고 글씨를 쓰시면서 영향을 주신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작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서예가시죠. 유천 이동자 익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도 제가 모시고 또 존경하고 있는 선생님이신데요. 99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다가 99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그때 무언가 큰 뜻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교과목에서 미술책에서 서예 파트가 빠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펼치신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전국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수해를 선생님 밑에서 그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뛰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글씨를 잘 쓰는 거가 서예가가 아니라
이 글씨 문화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바로 서예가가 아니냐, 어떤 그런 말씀을 듣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전공하고 꾸준히 걸어왔던 이 서예라는 길이 정말 자랑스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옷에 묻으면 안 빠지는 게 먹물이고, 뭔가 고지식하고 뭐 어렵고 이런 식의 어떤 시각으로만 비춰져 왔던 그 서예 문화가 좀 대중들에게 좀 친숙하게 가까이 다가가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캘리그라피라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대중서예라는 모습, 또 그런 생각을 일깨워주게 해주셨던 그 어른이 바로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작가님도 굉장히 캘리그라피계에서는 추진력 있으시고 백만 제자를 거느리신 그런데 네. 스승님께서도 역시 그 당시에 99년에 제대하셨으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저도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 위문 편지를 받으셨을 수도.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참 스승님을 잘 만나야겠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야 좋은 작가로 성장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글씨 20일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도대체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 작가님이 딱 정의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캘리그래피 하면 원래 그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서예라는 어떤 전통의 그 예술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캘리그래피라고 밖에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캘리그래피라는 그 용어는 원래 그 고대 그리스어 칼로스그라피라는 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예라는 어떤 그 우리의 전통 예술을 캘리그래피로 번역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예는 아름다운 글씨라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 외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작가의 정신. 그런데 서양의 그 캘리그래피라는 그 장르에서는 작가의 정신보다는 형태적인 아름다운 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동양 미술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작가의 어떤 정신,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그래피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체, 글씨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캘리그라피랑 서예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초보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캘리그래피와 서예는 보면은 같은 의미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우리말로 표현하느냐 이 차이인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대중서예라는 개념으로 디자인 시장에 우리 전통의 붓글씨를 소개하러 다녔던 초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다 제품 디자인, 옷, 의상 디자인, 그죠? 앞에 펼쳐져 있는 조경 환경 디자인, 헤어 디자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디자인 안에 묵향이 배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묵향 중에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서예적인 미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 왔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라는 그 용어는 솔직히 디자인 시장을 겨냥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자이너들한테 우리 전통의 붓글씨가 있는데요, 이것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서예가 있는데요, 디자인에 좀 뭔가 방향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예 붓글씨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약간 그렇죠. 뭔가 진보하고. 오해됐고. 네, 그래서 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디자인 시장과 일반인 대상으로 그때 아마 약 한 3,000명 정도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고 키워드를 조사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예? 훈장어른. 네. 한석봉.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제품이긴 하지만 고려인삼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또 상투. 네. 그리고 좋은 말 어떤 표현으로는 뭐 인성, 인내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지식한 이미지들을 일반인과 디자인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의 어떤 단어로서 디자인 시장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좀 외래어지만 디자인 쪽에서는 타이포그래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로서의 활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서는 타이포그래피라는 용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데 타이포그래피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서예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게 캘리그래피. 그러니까 그래피인데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캘리그래피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저 서예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뭐야? 그 선입관이 있는데 캘리그래피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타이포그래피는 아는데 캘리그래피는 뭐예요? 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붓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많은 글씨 작업들이 캘리그래피라는 용어로서 이제 정의가 됐고 또 활성화되고 있는 장르가 됐지만 그 본질로 보면 서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 모습이 디자인 시장과의 소통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로고 타이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화의 어떤 타이틀이나 드라마 타이틀이나 뭔가 이런 타이틀 로고를 쓰는 게 캘리그래피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거는 글씨 문화 서예가 디자인과 소통하기 위한 첫 발걸음의 모습들이었던 거지 그 로고를 쓰는 게 캘리그래피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로고 외에도 정말 파인아트의 장르로서 많은 글씨의 아름다운 미적인 작업들을 하고 계신 작가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영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서예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고지식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뭔가 좀 신세대적이고 좀 감각적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외래어 하면은 더 세련돼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더 좋은 건데. 네. 캘리그라피라는 분야를 두고 서예를 전공해야 한다거나 꼭 디자인과를 나와야 한다라는 등의 오해가 많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캘리그라피 디자이너, 상업적인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는 사람과 순수 캘리그라피스트,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업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 같으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의 모습은 이제 캘리그래피 작가다 하면 디자인과 소통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상업예술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순수예술이라는 개념으로 또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업예술을 어떻게 보면 해야 작가들 입장에서 먹고 사는 일이 생기는 거고, 물론 순수예술 쪽에서도 작품을 거래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펼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먹고 살고 솔직히 벌어야 재료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는 꼭 상업서예다 또 파인아트에 대한 어떤 순수서예다 이런 장르들을 크게 구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크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로고 타이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상업 캘리그래피의 역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순수 쪽 관련되어 있는 작업은 작품의 원도 작품입니다. 원도 작품을 통해서 작품이 발표돼서 그 작품을 한 점 소장하고 싶어서 거래가 될 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순수 장르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크게 순수 예술로서 잘 쓴 글씨랑 상업적으로 잘 쓴 글씨를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 건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쓴 것이다, 못 쓴 것이다 이거를 구분한다는 거는 솔직히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그런 정확한 명백한 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감상자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건데 크게 상업서예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좋은 것이란 뭘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상업서예는 철저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대변해 주세요라는. 네. 그래서 그 무엇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영화라면 영화도 멜로가 있고 액션이 있고 호러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로고 타이틀의 이미지를 보면서 이거는 액션일 것이다. 아니면은 정말 멜로일 것이다. 뭔가 이런 어떤 감성에 대한 어필이 빨리 교감될 수 있는 글씨. 그러니까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상의 감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타짜다. 네. 그러면 실제 이 화투장을 자신감 있게 내리치는 모습들, 이런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획이 먹이 탁탁 튀면서 나오는 그런 액션들, 그런 어떤 시각적 이미지, 그냥 타짜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변해주는 글씨들이 아무래도 대중들과 빨리 교감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순수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대변해주는 게 아니라 작가 내 스스로의 감성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네. 네.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신에 솔직할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감상자들이 볼 때 그 사람 작가의 스토리를 알고 작품을 보느냐, 아니면 작품을 보고 그 스토리를 보느냐, 이건 뭐 순서야 뭐 바뀌어도 되는 거지만 꼭 작품에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순수 작품에서는 꼭 작가 노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맞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생각에 이런 작품을 표현했구나, 네, 이런 교감의 순간을 느껴보신다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또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상업 캘리는 작업을 할 작가가 공부를 참 많이 해야겠다고 느끼고, 순수 작품 앞에서는 독자가 참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업적인 캘리그라피랑 순수 작업의 글씨와 그런 게 표현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작업하실 때 그 작업하시는 스타일도 다른 건지 그런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은 많은 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상업 캘리그라피를 해야 될 때는 그 대상과의 정확한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음반 자켓에 대한 작업을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그 가수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앨범을 녹음을 하는 곳이 시간 스케줄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녹음을 할 때 가서, 더빙을 할 때 가서 직접 보고 그 가수를 만나서 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 하는지 인터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글씨로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울다 웃을 수 있는 표정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가수는 그 연기를 노래로서 하는 거거든요. 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노래로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지 그런 인터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감이 있고 작업에 유용하죠. 근데 또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전시의 어떤 테마가 만약에 바람이라면 정말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여러 곳들의 여러 소리의 바람들을 찾으러 다녀봐야죠. 네. 넓은 해변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닷바람이 있다면 정말 숲속에서 자연의 소리와 같이 교감되는 나무의 소리들, 그 이야기에 바람의 소리를 교감할 수 있다면, 또 바람 속에 밤바람에 풀벌레들의 작은 이야기들의 소리들이 들린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내가 감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누구의 감성을 대변하느냐, 당신이냐 나냐, 예, 이런 부분들의 작업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독자님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작가님이 글씨를 쓰신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